992년 상주의 한 군인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스스로 왕이라 선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견훤. 같은 시기 북쪽에서는 신라 왕족 출신의 승려가 반란군을 이끌고 있었어요. 한쪽 눈을 잃은 그 사람의 이름은 군계, 그리고 송각, 지금의 개성에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호족 가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 이 세 사람이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오늘은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다시 새 나라로 갈라진 시대, 후삼국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건 668년이에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뒤인 780년부터 신라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공광이 반란으로 살해당한 거예요. 해공광은 경덕왕의 아들인데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가 결국 김양상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신라 역사의 큰 전환점이에요. 왜냐고요? 이때부터 신라 왕위는 완전히 피바람의 연속이 됩니다. 7, 80년부터 935년까지 약 150년 동안 무려 10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평균 재위 기간이 7, 8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왕이 계속 바뀐다는 건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시기 왕들 중 상당수가 반란으로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는데 하대가 바로 이 혼란기입니다.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 죽이고 죽는 시대. 중앙이 이 모양이니 지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통제가 안 됐어요.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지방관들은 제멋대로 행동했죠. 이 틈을 타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호족. 호족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지방 유력자들이에요. 원래는 촌주나 지방 관리 출신인데 중앙 권력이 약해지니까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고 독립적인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을 쌓고 군대를 기르고 스스로를 장군이라 칭했어요. 사실상 작은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었죠. 대표적인 호족 가문이 어디였냐면요. 송악의 왕씨 가문, 바로 왕건의 집안이에요.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은 당나라와 무역을 했던 상인이었어요. 아버지 왕룡은 송악 지역의 호족으로 성장했고요. 이런 배경이 나중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삼국을 세운 두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견훤. 견훤은 상주 출신의 군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농민이었다는 설도 있고 지방 호족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신라 군대에서 경력을 시작했어요. 견훤은 서남 해안 지역에서 방수군, 그러니까 해안 경비대 역할을 했어요. 이때 그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줬고 점점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러다 889년 견훤은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이때 신라 전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하는데 세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견훤은 이 혼란을 이용했어요. 군사를 모아 무진주, 지금의 광주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892년 완산주에서 스스로 왕을 선언했어요. 후백제의 시작이에요. 견훤은 왜 하필 전주를 수도로 삼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삼국의 시작을 살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났고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00여 년이 되었는데 총장 원년에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를 멸하였다. 백제의 원한을 갚겠다는 거예요. 견훤은 스스로를 백제의 계승자로 자처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세력 기반은 옛 백제 지역이었고 백제 유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군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계의 출생은 미스터리예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죠.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대요. 집 위에 긴 무지개 같은 빛이 뻗쳐 있었고 날 때부터 이가 있었다고 해요. 일관이 이걸 보고 이 아이는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대요. 왕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담 밑에서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유모의 손가락이 아이의 눈을 찔렀대요. 그래서 궁계는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유모가 몰래 데려다 길렀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군계가 신라 왕실에 대해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군계는 자라서 승려가 됐어요. 3달 살아는 절에서 선종이라는 법명으로 지냈죠. 그러다 891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죽주, 지금의 안성 지역에서 기원이라는 도적 무리에 합류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도적 집단이 많았어요. 굶주린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무장 집단인데 견훤처럼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죠. 군계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지략과 통솔력이 뛰어났거든요. 곧 그는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894년 군계는 명주, 지금의 강릉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점점 영역을 넓혀갔죠. 898년에는 송악을 점령하고 구비시 1년에 마침내 후고구려를 씁니다. 왜 후고구려냐고요? 그는 자신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신에 대한 원한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왕건이 등장합니다. 왕건은 877년 송악의 호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집안은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896년 20살의 왕건은 아버지와 함께 군계에게 귀순합니다. 왜 귀순했을까요? 당시 송각 지역은 군계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독자적으로 버티기보다는 합류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왕건은 군계 밑에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특히 수군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어요. 900년 왕건은 광주, 충주, 청주 등을 공략하는 데 참여했어요. 903년에는 수군을 이끌고 나주 일대를 공격해서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했죠. 이게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견훤의 후백제는 서남의 지역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왕건이 수군으로 이 지역을 공격하니까 후백제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왕건의 이런 활약 덕분에 군계의 세력은 급속히 커졌습니다. 국행 4년 군계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꿔요. 그리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죠. 이때 군계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반도 중부와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신라는 경상도 일부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고 견훤의 후백제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죠. 세 나라 중에서 군계의 세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911년 군계는 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꿔요. 그리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군계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관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신하들을 마구 처형했어요. 내 마음에 역심이 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아무 증거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죽였어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고 의심해서요. 물론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르니까요. 928년 6월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홍유, 배형령, 신순겸, 복지겸 이 4명의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 군계를 축출했어요. 그리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건은 처음에 사양했어요. 3번이나 사양했다고 해요. 물론 이게 당시의 관례이기도 했지만 왕건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결국 왕건은 즉위합니다. 나라 이름은 고려. 왜 고려였을까요? 고구려의 줄임말이에요. 군계가 후고구려라고 했던 것처럼 왕건도 자신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한 거죠. 수도도 자기 고향인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옮겼습니다. 918년 고려가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군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계는 축출당한 뒤 도망쳤어요. 산속을 헤매다가 평강 지역 부양현에서 백성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한때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궁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그를 폭군으로 봐요. 관심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가족까지 살해한 잔인한 인물이라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재평가해요. 신라의 골품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던 개혁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는 광평성 같은 새로운 관제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어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 둘 다 맞을 거예요. 군계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말년의 권력에 미쳐서 스스로를 파멸시킨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만 남았어요. 두 나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97년 견훤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어요. 목표는 신라의 수도 경주. 후백제군은 경주를 기습 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견훤은 경순왕을 새 왕으로 세웠죠.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공산 전투, 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양측이 격돌했어요. 결과는 고려의 대패, 왕건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대신 싸우다 전사했거든요. 덕분에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신순겸, 고려 건국의 네 공신 중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왕건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서서히 역전됩니다. 930년 고창 전투, 지금의 안동 지역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했어요. 이 전투로 고려가 경상도 북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왜 전세가 역전됐을까요? 왕건의 전략 때문이에요. 왕건은 무력만 쓰지 않았거든요. 호족들을 포섭하는 데 집중했어요. 결혼 동맹. 왕건은 여러 호족 가문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정치적 동맹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각 지역의 호족이 왕건의 장인이 되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고려 편이 되는 거죠. 반면 견훤은 어땠냐면요. 견훤은 호족들을 강압적으로 대했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제압했죠.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발이 커졌습니다. 935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견훤의 집안에서 내분이 터진 거예요.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맏아들 싱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싱엄은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어요. 그리고 동생 금강을 죽여버렸습니다. 70살 노인이 된 견훤,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는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고려로 망명합니다. 적국의 왕에게 투항한 거예요. 왕건은 견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상보라는 칭호를 내리고 양주에 저택까지 마련해줬죠. 왜 그랬을까요? 견훤을 받아들이면 후백제의 정통성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견훤은 후백제의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같은 해 신라도 항복합니다. 경순왕 김부가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어요. 천년 신라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정승공에 봉하고 후하게 대우했어요. 신라의 수도 경주는 경주부로 삼아 특별히 관리했고요. 이게 왕건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적을 완전히 짓밟지 않고 포용하는 거죠. 이런 정책 덕분에 왕건은 옛 신라인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936년 마지막 전투, 왕건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했어요. 1, 2천 전투, 지금의 경북 구미 일대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후백제의 싱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어요. 견훤까지 고려군 편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고려의 대승, 싱엄은 항복했고 후백제는 멸망했습니다. 44년간의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후삼국 시대.
892년 견훤의 후백제 건국부터 946년 고려의 통일까지 44년간의 분열과 전쟁의 시대, 신라 말기에 혼란 속에서 호족들이 등장했고 그 중에서 견훤, 군계, 왕건, 세 영웅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견훤은 백제의 부활을 꿈꿨어요.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지만 아들들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군계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골품제를 비판하고 미륵의 세상을 외쳤지만 말년의 폭정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왕건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적을 포용하고 호족들과 협력하고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세력을 키워나갔죠. 그 결과 그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왕조 500년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고려 건국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 한반도가 다시 통일됐어요. 남북국 시대 이후 분열됐던 땅이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거죠. 둘째, 호족 연합 국가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했어요. 고려는 왕권과 호족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셋째, 고구려의 정신이 이어졌어요. 고려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잖아요. 발해 유민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부처님의 호위하는 힘에 의지하였다. 불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에요. 고려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종의 개혁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노비양검법, 과거제도, 그리고 피로 물든 왕권 강화의 역사 기대해 주세요.